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쇠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번에는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 어디였죠? 그렇죠. 바로 동로마 제국을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가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됐었는데, 서로마 제국은, 그렇죠.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뀌게 되고요. 1000년 가까이 더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우리가 누구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가 왜냐면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이기 때문이에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은 누구를 생각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지중해 세계를 다시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는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아서 상공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로마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공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공업이 아니라 상공업. 이 상공업의 중심지로 전성기를 이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서유럽 사회가요, 우리 봉건제에서, 그렇지, 좀 지방 분권적인 봉건제가 발달을 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와 다르게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를 유지하게 됩니다. 서유럽 사회와 다르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사회는 조금 달랐다. 이때 서유럽 사회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그렇죠, 지방 분권적이었다. 우리 왜 지방 분권적이었죠? 그렇지, 봉건제 때문이었어요. 근데 봉건제가 왜? 그렇지, 바로 우리가 그 주종 관계 그리고 장원제 요 때문에 우리 지방 분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요. 비잔티움 제국은 어땠다? 중앙 집권적이었다.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등 황제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자영농을 보호하였으며 상공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자영농을 보호하였다는 말은 약간 우리가 어떤 느낌과 좀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장원제와 조금 반대가 되었죠. 장원제는 자영농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자, 비잔티움 제국은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로 슬라브족과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침략? 슬라브족과 이슬람 세력.
이 두 침략을 받아서 권력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점차 약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슬람 세력이 약화된 10세기에는 영토를 확장하는 등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세력이 줬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다시 영토를 확장하면서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계속 또 언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13세기 이후에 십자군 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아서 쇠퇴하다가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가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인데요. 자, 우리가 좀 이따가 우리 여기까지만 비잔티움 문화와 슬라브족의 이동과 동유럽 문화의 형성을 배우고 나면요, 십자군 전쟁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은 비잔티움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한 번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부터도 1000년간 더 가까이 유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성기는요, 어떤 황제 때죠? 그렇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메리카를 비롯한 지중해 세계를 다시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게 되고요.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소피아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비잔티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냐면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상공업의 중심지로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그리고 우리는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사회와 좀 반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비잔티움 제국은요, 어떤 느낌이 강했다? 황제권이 강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 교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를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 서유럽 사회에서는 어땠냐면요, 봉건제 때문에 약간 지방 분권적인 국가가 유지가 되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이때는 자영농을 보호하였고 상공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근데 왜 쇠퇴가 됐죠? 슬라브족과 이슬람 세력의 공격으로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는요, 비잔티움 제국은 외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하여 군관구제 그리고 둔전 병제를 실시하게 됐는데 세계는 나오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슬람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영토를 다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타격을 받아서 나중에 15세기에 오스만 제국의 공격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쇠퇴였고요. 이제부터는 화려했던 비잔티움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리고 크리스티교를 바탕으로 서유럽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서유럽과는 좀 다른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킵니다. 특히 비잔티움 제국은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해서요, 로마법을 집대성하는 등 로마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마 앞에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그게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스, 로마 그때쯤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게 언제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면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해서 로마법을 집대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게 됩니다. 또한 왜냐면 이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였다고 했잖아요. 동로마는 로마가 분열된 그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거 문화를 전통으로 계승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리스 문화가 발전한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로마 문화는 얘가 원래 동로마였기 때문에 로마 문화를 이제 한 거고요. 그리스 문화는 이 비잔티움 제국이 위치한 곳이 이 그리스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요. 그리스 고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나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요, 이슬람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레오 3세가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리스도교가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과 동유럽의 그리스 정교로 나누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상숭배 금지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교가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로 나눠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우두머리를 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8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예수와 성모 등을 묘사한 성상을 우상으로 간주해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파괴하도록 명령을 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이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인 레오 3세가 교회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왜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 사회와는 달리 중앙 집권적이었고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로마 교황은 게르만족에게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데 성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았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이 두 교회는요, 문화적, 종교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커지면서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리스도교는 1054년 교회에 대한 교황의 권한을 강조한 로마 가톨릭과 황제가 곧 교황이라는 그리스 정교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황제가 교황이라는 이 그리스 정교는 정통을 이은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이 성상숭배 금지령, 즉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내린 성상숭배 금지령이 나중에 큰 역사의 일부분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다. 자, 또한 건축과 미술에서는요, 거대한 돔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하는 비잔티움 양식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성소피아 성당이 굉장히 대표적인 이 비잔티움 양식의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에서는요, 입체적인 조각보다는 평면적인 그림이나 모자이크가 좀 발달을 하였다고 해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한 비잔티움 문화는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전해져서 동유럽 문화권의 토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잔티움 문화는요,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해서 서유럽과는 다른 고유한 문화를 발달시켰다라고 했고요. 로마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여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하여서 로마법을 집대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그리스 문화가 발전한 지역으로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요. 그리스 고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레오 3세, 황제인 레오 3세 기억하시죠? 레오 3세가 내린 성상숭배 금지령으로서 이슬람과의 경쟁 과정에서 제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가 로마 가톨릭 그리고 그리스 정교로 분열하는 중요한 계기로 이 성상숭배 금지령이 작용이 되고요. 그리스 정교에서는 황제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총대주교로 직접 임명하는 등 교회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정교가 되겠고요. 그리스 정교와 반대인 게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가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배울 때, 프랑크 왕국에서 로마 가톨릭을, 선정을 하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힘을 받아서, 이제, 점점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건축과 미술의 부분에서는 비잔티움 양식을 따랐다고 했어요. 이 비잔티움 양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잔티움 양식이 무엇이냐면요. 거대한 돔,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이 되겠죠. 자, 비잔티움 문화는요, 나중에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의 전파가 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동유럽 문화권의 토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요, 우리 슬라브족의 이동과 동유럽 문화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서유럽 문화는 잘 알아보았죠? 근데 동유럽 문화는 아마 지금이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럽의 동북부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은요, 게르만족의 이동보다 좀 늦은 6세기 무렵부터 점차 남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슬라브족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계속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족은 조금 늦은, 게르만족은 조금 더 슬라브족보다 빨리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먼저 남하했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근데 슬라브족은 게르만족의 이동보다 조금 늦게 남하를 하게 돼서요. 발칸 반도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게르만족은요, 어디에 정착했었죠? 그렇지, 서유럽 지역에 정착을 했지만 슬라브족은 동유럽 지역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게르만은 서유럽, 슬라브족은 동유럽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브족의 대부분은요,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일부는 로마 가톨릭을 받아들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지역에 정착한 슬라브족은 노르만족은 오늘날 바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르만족과 함께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된 키예프 공국 등을 세우게 되고요.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과 활발히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정교와 함께 문자와 건축 양식 등 비잔티움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처럼 슬라브족이 정착한 동유럽 지역은요,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발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비잔티움 문화면 마지막에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한 비잔티움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슬라브족에게 전해져서 동유럽 문화권의 토대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잔티움과 연결되어 있는 족은요, 그렇지, 슬라브족이고요. 슬라브족은 동유럽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게르만족과 연결되어 있던 거는요, 그렇지, 프랑크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서유럽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지역에서는요, 9세기 무렵에 북쪽에서 내려온 노르만족이 슬라브족을 정복하고요, 작은 나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루스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점차 슬라브족의 동화가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도권을 잡은 키예프 공국은요, 비잔티움 제국과 활발히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해요. 러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13세기에 몽골족의 침략을 받아서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요. 15세기에 모스크바 대공국을 중심으로 몽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성장을 하게 되죠. 러시아는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후계자를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자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이어 제3의 로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로마는 서로마나 동로마로 분열이 되었었는데 서로마는 일찍이 게르만족 때문에 이제 멸망이 되고 프랑크 왕국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해서 1000년 넘게 계속 이으게 됩니다. 근데 이 러시아까지 왔는데도 제3의 로마라고 이 모스크바를 부른다고 한다는 게 이 로마가 얼마나 막대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브족은 유럽 동북부에 거주를 했었고요. 6세기 무렵부터 점차 남하하게 됩니다. 게르만족이 먼저 남하했을까요? 슬라브족이 먼저 남하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르만족이 먼저 남하해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생기게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슬라브족은요, 발칸 반도와 동유럽 및 러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당연히 이 비잔티움 제국과 엄청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를 믿었고요. 일부만 로마 가톨릭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슬라브족 국가가 등장하게 된 그 시점은요, 러시아 지역에서였는데요. 이 슬라브족과 노르만족과 함께 케이프 공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비잔티움 제국과 완전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고 해요. 그 교류의 결과로서 비잔티움 문화를 폭넓게 수용을 할 수 있었고요.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까지 배우게 되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엄청나게 유명한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십자군 전쟁은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십자군 전쟁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십자군 전쟁을 굉장히 재밌게 배웠어요. 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재밌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